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 의사 김명주입니다. 오늘 비욘디 스튜디오에는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안과의 윤창호이고요. 안과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막 질환을 주로 보는 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강막 질환을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창호 교수님이시고 여러 가지 연구도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또 하나 관심 있어 하는 강막 질환 중에 이제 강막 이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강막과 강막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의 강막 이식 방법 그리고 향후 미래에는 어떤 방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을 되찾는 여정 제목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대학병원 하면은 뭐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많이 진료를 받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막 이식, 중증 강막 질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의 어떻게 보면 종착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강막 이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 질환과 강막 이식이지만 가능한 또 쉽게 준비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요 내용으로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강막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보게 되면 강막은 우리 눈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막인데 카메라가 우리 눈을 모방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여러 겹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강막과 수정체가 이러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카메라의 필름, CCD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망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은 평균 23.6mm의 안축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먼 곳에서 온 빛은 각막과 수정체에서 2번 굴절을 해서 홍반부에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손잡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손잡이 돋보기의 굴절률이 이제 8에서 10디옵터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각막은 43.5디옵터의 아주 굉장히 두꺼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굴절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막의 중심부 두께는 약 0.52에서 0.55mm 정도이고요. 그 1mm의 반 정도 되는 두께인데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층들이 이 각막의 이 질환에 영향을 주는 주된 층이 되겠고요. 상피층은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고 이 상피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윤부 줄기세포에서 계속 재생이 되는 층이 되겠습니다. 기질은 각막 두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각막의 형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층이고 규칙적인 콜라겐 배열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콜라겐 배열이 망가지게 되면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막 내피층은 한 겹의 층으로 이루어진 각막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펌프 기능을 하는 세포들인데 체내에서 재생이 불가해서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오랫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거는 손 안에 있는 단백질의 삼투압 때문에 물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장 이제 헐거운 조직인 피부 밑에 이 물이 농축이 되어서 이런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우리의 각막도 이런 목욕탕 물 안에 들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겉에는 눈물이 있고 안에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이 각막 쪽으로 침투해 오려고 하는데 각막 상피세포는 타잇 정셜이라고 하는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종의 방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각막 내피세포는 이 세포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이 내피세포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갖고 펌프 기능을 해서 각막에서 이제 방수 쪽으로 물을 계속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각막 두께가 증가를 하는 각막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능과 구조와 기능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의과대학에서 강의 들을 때도 보면은
구조와 기능을 먼저 배우죠. 구조를 배우는 게 뭐 해부학 조직학인 거고 기능을 배우는 게 이제 뭐 생리학 이렇게 배우는데 좀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네, 학생 때 강의를 듣는 것 같이 구조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몸에 투명한 조직이 거의 없는데 네. 각막이 좀 투명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 같아요. 투명해야지만 기능을 좀 유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뭐 각막이 투명한 이유 그래서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 저희 뭐 학생 시험 문제나 뭐 전공의 시험 문제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조금 각막이 어떤 조직이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각막 혼탁과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피층 이상은 대부분 이제 윤부 줄기세포의 결핍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윤부 줄기세포는 이 투명한 각막과 흰자위의 결막 주변에 있는 각막 주변에 있는 얇은 이제 구조물이 되겠고요. 이 윤부 쪽에서 계속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각막 상피세포가 자라나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각막 세포가 리뉴얼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학이나 열화상, 스티븐 존슨 신드롬, 무홍체증, 장기간의 콘택트 렌즈 사용, 특히 이제 컬러 렌즈나 산소 투과율이 낮은 렌즈를 밤에 착용하고 주무실 때 이럴 때 윤부 줄기세포가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면 각막 쪽으로 주변에 있는 결막과 혈관이 자라 들어오게 되고 전부 다 전층의 윤부 줄기세포가 결핍이 입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결막과 혈관들이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안구 유착까지, 안검 유착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질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혼탁이나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염성 각막염이 되겠습니다. 세균이나 진균,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유리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붙여도 이렇게 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각막 기질도 규칙적인 콜라겐 배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감염 등이나 아니면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탁이 남게 됐을 때 시축, 중심부를 침범을 하게 되면 시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축을 좀 벗어나 있게 되면 환자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정도 상태에 따라서 추후 각막 이식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외상 등에 의해서 각막이 찢어지게 되면 저희가 테노나일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느다란 실로 이렇게 꼬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심부에 혼탁이 남아서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추후 각막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이제 원추 각막과 각막 확장증인데요. 축구공 같이 우리 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축구공에 압력이 있고 축구공의 어느 한 부분이 얇아지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막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막 중심부가 얇아지게 되고 이 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각막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점점 더 얇아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각막이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부정란시가 발생을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원추 각막이 되겠고요. 또 라식이나 라섹 등에 의해서 중심부 쪽 각막을 많이 깎았을 때에도 이런 각막 확장증이 원추 각막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눈의 굴절력은 각막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환자를 보면 이쪽 부분은 각막의 굴절력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이 반대편은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한 원추 각막 환자가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안경으로도 교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원래 각막의 중심부는 주변부보다 약간 얇긴 한데요.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각막 중심부의 두께가 주변보다 굉장히 더 얇아져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각막 기질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기질 각막 이상증이 있겠습니다. 각막 이상증은 각막 특정 층에 비정상 물질이 침착되거나 구조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 기질의 이상이 생기는 이제 기질 각막 이상증은 이렇게 혼탁이 생기거나 이 혼탁이 생긴 것 주변에 간유리처럼 미세한 혼탁이 생기는 이러한 질환들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으로 알려진 질환이 이 기질 각막 이상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피층의 이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내피층은 원래 육각형 모양의 세포가 육각형 모양의 이제 벌집 모양처럼 조밀하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내피세포 기능 저하로 대스맨막이나 이상 구타타 형성을 하는 질환인데 구타는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비정상적인 기질이 검게 축적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경도, 중증도, 중증의 複数 각막 내피세포 이상증 환자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각막 내피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막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의 밀도가 저하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막 내피세포가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처음엔 각막이 붓게 되고 이후에는 이렇게 부으면서 수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막이 붓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물은 가장 성긴 조직으로 침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각막 상피세포와 기질 사이입니다. 그래서 OCT를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물이 침착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슬리램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집처럼 블록블록 솟아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포라고 해서 수포 각막병증이 이런 각막 부종과 수포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일부 환자들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우수정체일 때도 이런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나 급성 폐쇄각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하는 자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각막이 붓게 되면 처음에 이제 투명했던 각막이 다음과 같은 간유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혼탁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각막 이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들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각막 이식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질환들의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치료가 각막 이식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제 그 각막 이식을 치료로서 이제 유일한 치료 방법이 각막 이식일 텐데, 근데 각막은 인공 각막이 없고 기증을 받은 각막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그래서 좀 질문들이 있는데요. 도서남매맘님 질문 주셨는데 시력교정술을 받아서 각막을 깎은 사람도 각막을 기증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전증 각막 이식만 시행을 했을 때는 이제 시력교정술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뒤에 말씀드린 내피세포층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각막을 깎더라도 내피세포층 혹은 내피세포 층판을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증을 하시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식에 적합한지를 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시력교정 수술을 받아도 각막 기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각막도 다른 장기처럼 이식자 정하는 조건이 까다로운지 TJ 서머님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고 뒤에 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각막은 다른 고형 장기처럼 ABO 혈액형이나 HLA 매칭 같은 그런 이제 복잡한 과정은 거치지 않고 대신에 각막이 투명한지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 수가 충분한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각막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인 질문이 왔는데 맹상주님 질문 주셨는데요. 라섹 수술을 제가 컨투라로 받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2008년도에 미국 연수할 때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젝스라는 장비, S4II라는 장비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거는 토포 가이디드 수술이 되지는 않고 웨이프런트 가이디드 수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프런트 검사가 잘 되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대부분 제가 있던 센터에서는 미국 센터에서는 대부분 다 웨이프런트 가이디드를 해서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맞춤형 수술이긴 한데 각막 지형도 기반의 그 토포 가이디드 수술이 아니라 웨이프런트 가이디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럽네요. 개인적인 질문이 나와서. 이제 각막 이식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의 메인 내용인데요. 현재 네. 각막 이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막 이식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고형장기 이식과 각막 이식의 차이, 그 각막 이식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막은 이제 고형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증하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세 상태일 때 빨리 장기를 이제 적출을 해서 이제 이송을 한 다음에 빨리 또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막은 사후 6시간에서 12시간 이제 사후에 이제 아이스팩을 눈에 기증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스팩을 눈에 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채취가 가능하고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돌아가신 이제 마음이 이제 훌륭하신 그 분이 계셔갖고 집에 병풍 뒤에 들어가서 이제 이 각막을 이제 적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댁에서 돌아가신 경우죠.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국내 기증자 수가 굉장히 적어서 좀 안타까운 사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보존 및 분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각막 보존용 용액이 있는데요. 이런 보존용 용액에 각막을 보관하면 수주 2주에서 4주까지 이제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은행을 통한 공급 체계가 가능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보다 이제 주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송을 해서 각막 이식을 시행하는 이런 수술까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이 아닌 계획적인 수술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BO 혈액형이나 HLA 매칭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편 고형장기 같은 경우에는 전신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각막 이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초기에 단기간만 사용을 하고 주로 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각막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이 아마 그 보존 용액 안에 담겨 있는 각막 조직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전층 각막 이식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네네. 부분층 각막 이식할 때 쓰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저런 상태로 그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 기증을 해주시면은 저런 상태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저희가 받아올 때는 네. 이제 해외 기증 각막인 거죠. 사실 네. 거기서도 기증을 한 거기 때문에 조직을 사오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 같은 거를 지불을 하고 그 기증받은 각막을 받아오게 되는 건데요. 그 미국에서도 기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고 들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눈 기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많이 공유가 되고 하면서 기증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을 받을 사람이 환자가 매치가 되지 않은 그런 조직들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버려지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인 거죠. 그 기증자의 여러 가지 좋은 뜻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해외에 보내서 필요로 한 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도 거기서 이제 조금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 각막을 해외 기증 각막을 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뒤에 병원에서 통계를 수술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아, 저희 병원 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식이 해외 각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이 원하면 그냥 바로바로 거의 대부분 대기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각막 이식을 대기를 하게 되면 한 평균 10년 정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네, 받기 힘들다. 네, 국내 기증 맞습니다. 각막 받기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드릴 각막 이식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중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각막 이식술이 제일 많이 시행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분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층 각막 이식과 내피층 각막 이식을 주로 오늘 염두에 두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각막 상피층, 각막 윤부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윤부 이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동종 윤부 이식은 이제 윤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라나온 혈관과 결막을 제거를 하고 다른 분의 기증 각막에 윤부를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예쁘게 상피층이 잘 자라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윤부층은 각막 중심부와 달리 주변부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서 면역 거부 반응 위험도가 높아서 다음과 같이 수술한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 생존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 각막 이식의 약 3%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단점 때문에 건강한 반대편 눈에 윤부를 자기 안 좋은 쪽 눈으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윤부 조직을 건강한 쪽의 윤부 조직을 굉장히 잘게 잘라서 반대편 눈으로 이식하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윤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쪽 눈이 다 안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비록 건강해 보이더라도 이쪽 한쪽 눈이 안 좋다는 거는 반대편 눈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인 기질과 내피세포 이상이 있을 때 시행을 하는 각막 이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전층 각막 이식밖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층 각막 이식은 말 그대로 기질층과 내피세포층을 다 같이 한 번에 이식을 하는 거고,
수여자 각막을 동그랗게 자른 다음에 공여자 각막을 위에 얹고 테노나일론으로 이제 가느다란 실을 이용해서 16에서 이제 24바늘 정도를 꼬매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각막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주변부는 남겨두고 중심부, 제일 시력에 중요한 중심부 부위 약 7에서 8mm 정도를 이식을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해외 각막을 이제 이식을 한다고 하면 내 눈이 파랗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동양인의 눈이 검은색이나 갈색인 이유는 각막 밑에 있는 홍채의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그렇고, 서양인들은 이제 파란색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각막을 이식을 한다고 해서 눈 색깔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부표층 각막 이식이 있겠는데요. 내피세포층이 건강하고 기질에 문제가 있는 일부 환자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술식인데, 사실은 이 술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가능한 환자들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각막 이식의 약 5%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층 각막 이식은 우리나라 한 반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이제 내피세포층 이식은 약 40%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피세포층과 기질 일부를 이식을 하는 수술이 이제 데스매막 박리 자동 내피 각막 이식, 저희가 흔히 이제 디색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이 되겠고요. OCT를 찍어보면 이 수여자 각막 밑에 공여자의 각막이 이렇게 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기질도 이식하기 싫다, 그냥 내피세포 층만 이식을 하겠다, 이런 수술은 내피세포 층만 이식을 하는 데스매막 박리, 데스매막 내피 각막 이식, 저희가 흔히 디맥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OCT를 찍어보면 어느 게 수여 각막인지 어느 게 공여 각막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얇은 내피세포 층만 이렇게 이식이 되어 있고, 수술한 중간의 사진인데 굉장히 얇은 막이 이렇게 각막 뒤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술식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공기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각막을 붙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이제 데스매막 박리 자동 내피 각막 이식 디색 수술 케이스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성 80대 환자분이고 양압 백내장 수술 병력이 있었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왼쪽에 비해서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오른쪽 눈 각막이 왼쪽 눈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약 1.5배 두꺼워져 있고, 사진을 찍어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투명도가 좀 떨어져 있고 디스메 폴드라고 하는 주름이 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경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각막 내피세포를 촬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눈도 이제 정상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0개 정도의 이제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오른쪽 눈은 아예 촬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서 환자분이 원하실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 이후에 이제 시력이 좀 잘 안 나온 이유가 각막 부종이 지속돼서 그런 경우고, 저런 경우 치료는 이제 각막 이식, 특히 이제 내피 각막 이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동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면, 문제가 되는 데스매막과 각막 내피층을 동그랗게 스코어링을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요. 중심부 부위를 리버스 신스키 훅이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동그랗게 선을 그어주고요. 각막의 제일 안쪽 막이죠. 네, 맞습니다. 안쪽 층, 이제 데스매막하고 내피세포하고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이제 내피세포가 기능을 못 하니까 그거를 지금 긁어내고 펴서 잘 모습입니다. 제거됐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수익각막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층을 분리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압축판이 남고, 여기 끌어오는 거는 이제 내피세포 층과 일부 각막 기질인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 환자는 약 70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이식편을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 특별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로딩을 한 다음에 각막을 끌어오게 되면, 잡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은 이 운두를 닫게 되고요.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붙이면, 공기가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층을 수여자의 각막에 딱 달라붙게 해줍니다. 중심부를 맞추고 이 환자는 하루 정도 가만히 누워 있게 되면 공기가 서서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만 잘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공여자의 각막이 수여자의 각막에 딱 달라붙게 되는 그런 수술이 디색, 데스매막 박리 자동
비각막 이식이 되겠습니다. 망막을 붙일 때도 눈 속에 유리체각 내 가스나 공기를 넣는데 그때는 망막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이제 망막을 붙이게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죠. 엎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환자분들 힘드시죠.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네, 허리 네.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하루만 좀 열심히 참으면 되는데 굉장히 또 이제 제가 회진을 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수술 전에는 0.15고 각막이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연두색으로 갈수록 이제 각막이 얇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3개월째는 시력 0.8까지 좋아지고 이제 각막이 여기가 숫자가 잘 안 보이지 한 57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식편이 약 70 마이크로 정도임을 감안하며 500대 초반에 아주 경과가 좋았던 환자였고 이제 6개월째 경과에서 교정시력 0.9에 이게 찍히지 않았던 각막 내피세포가 3,000개 정도로 굉장히 잘 찍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식편에 있는 내피세포가 저렇게 지금 측정이 된 거죠. 네. 두꺼웠던 각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각막이 투명해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막 이식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05년도에 짐이라는 분께서 전층 각막 이식을 이제 고안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발전이 없다가 1956년도에 내피세포층 이식에 대한 이제 개념을 틸렛이라는 분께서 제창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 뒤쪽에다가 이식을 하려면 앞쪽 판을 들고 뒤쪽에 대고 다시 꼬매는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눈 가생이 쪽에 이제 윤부 쪽으로 들어가서 눈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실로 꼬매자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해냈지만 이 방법 자체도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또 몇십 년 동안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게 멜레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안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 꼬매지 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공기를 이용해갖고 이식편을 붙이면 붙을 것 같다 이런 개념을 최초로 고안을 해냈고 크게 운두를 만들지 말고 각막 이식편 자체가 굉장히 얇으니까 접어서 넣으면 이 운두를 좀 좁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개발을 해냈고 그리고 건강한 이식편이 이식이 되니까 환자의 안 좋은 그런 각막 내피세포층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또 2013년도에 제창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트로마, 기지를 포함하지 않는 각막 내피 층판막 이식을 하는 디맥이라는 수술을 또 개발을 한 게 이 멜레스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고로보이라는 분께서는 자동으로 각막 두께를 이제 균질한 각막 두께를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 케라톰을 개발을 했는데요. 원래는 DSEK, 디색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이 A가 오토메이티드라는 이제 마이크로 케라톰으로 각막 기진 각막을 자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수술에 이제 A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기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 디색이라는 수술이 굉장히 인기를 끄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처음에 1905년도에 전층 각막 이식이 이제 개발이 되었지만 2003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수술이 전층 각막 이식이었는데 이런 디색과 디맥 수술이 개발이 되면서 2000년대 초부터는 이런 내피세포 이식이 인기를 끌고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피세포 이식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을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전층 각막 이식은 말 그대로 전층 각막 이식을 하는 거고 부분층 각막 이식은 심부표층 각막 이식도 있지만 주로 현재는 디색이나 디맥 같은 내피세포층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층 각막 이식에 비해서 부분층 각막 이식이 난시 발생이 적기 때문에 시력 예후가 굉장히 좋고요. 이식편에 결국에는 이제 항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식을 하게 되면 그런 항원 조직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울 반응도 좋고 내피세포 손실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층 각막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 내피세포층도 안 좋고 그리고 각막 혼탁도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30에서 50% 환자들은 전층 각막 이식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내피세포층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부분층 각막 이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의 자료인데요. 미국은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전층 각막 이식이 점점 줄어들고 내피세포층 이식이 늘어나고 2011년도 전후로 해왔고 내피세포층 이식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거의 전층 각막 이식보다 2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염두를 해야 되는 거 앞에 말씀드린 푹스 내피 이상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내피세포층 이식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많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자료에서는 이런 내피세포층 이식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건 저희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결과인데 저희도 2016년부터 내피세포층 이식을 시행을 해서 최근 결과는 거의 1대1 정도의 비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옹묘각막 출처를 간단히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최근 이제 발표자를 보면 이제 국내 각막을 국내에서 나오는 이제 기증자 각막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약 300건 정도가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각막이 800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미국의 이제 각막 기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는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또 퀄리티가 좋은 각막들을 해외로 이제 이송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약 3분의 1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 미국에 있는 아은행들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얘네가 이득을 얻는 건 없는데 중간에 프로세싱 피나 이 비행기를 타고 옮기고 거기서 또 퀵으로 배송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원하는 타임에 현재는 각막 이식을 시행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국내 각막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증 각막 대기자 수는 약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평균 대기일은 약 3,000일, 10년 정도를 기다려야지 현재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각막 이식을 해도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은 거의 눈꺼풀이 다치지 않거나 아니면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안검 유착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스티븐 존슨 신드롬처럼 눈표면에 염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기증 각막으로 각막 이식을 진행을 해도 금방 이 각막에 혼탁이 발생을 하고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공 각막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결국에는 빛이 망막 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 중심부의 옵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치환을 하고 이 각막을 이식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인공 각막이 되겠고 보스턴 인공 각막이 대표적인 이런 인공 각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스턴 인공 각막은 그래도 수요자의 각막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오스테오 오돈토 인공 각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기증자 받으려고 하는 분의 이제 치골 조직을 이용을 해갖고 이 중심부에 옵틱을 만든 다음에 유리 같은 이제 옵틱을 만든 뒤 이 치골 조직을 각막에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예전에 이제 서울형 인공 각막을 사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굉장히 드물게 시행하는 이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각막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막 이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환자의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비교적 이제 원추 각막이나 푹스 각막 내피 이상증은 굉장히 예후가 좋고요. 수술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수포 각막병증, 윤부 결핍 이런 수술로 가게 되면 이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상 거의 모든 논문에서 푹스 각막 이상증과 수포성 각막병증의 예후를 따로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수포 각막병증이 훨씬 좋지 않고요. 수혜자 요인도 중요한데 각막 신생혈관이나 재수술 환자 그리고 녹내장 임플란트가 있는 환자분들, 포도막력 병력이 있거나 현재 포도막력이 있는 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각막 이식편이 오랫동안 살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한편 이제 시력과 관련해서는 각막 이식이 잘 되어도 결국에는 이제 녹내장이나 시신경, 망막 질환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시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각막 이식의 예후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질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부분층 각막 이식이 전층 각막 이식보다는 예후가 좀 더 좋고 이 각막 윤부 이식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예후라는 게 이식편의 생존율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존율이랑 좀 관련이 뭐 그거랑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죠. 가을하느님 질문 주셨는데요. 각막 이식 후 부작용이 심해 뿌옇게 변하고 시력도 안 나오는데 재수술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 올 수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이식편 상태가 조금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각막 이식 후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원인이 어떤 요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각막 이식 후에 안구 표면이 이제 좋지 않으면 점상 각막염이 있거나 네. 아니면 상피 세포층이 좋지 않으면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각막 이식을 하지 않고도 네.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시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각막 내피 세포에 이상이 있거나 내피 세포 수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각막 혼탁이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수술 받았던 결국에는 이제 항원이 계속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이제 항원이 계속 노출이 되면 이식 거부 반응 위험도는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각막 이식이 다른 고형 장기보다는 좀 더 좋긴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막 이식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각막 이식은 결국에는 기증하신 이제 각막에 의존을 해서 이제 1대1 혹은 뭐 1대2 이런 식으로 수요가 한정적일 그러니까 수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래는 이제 기증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 세포 공학을 이용을 해서 각막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막 내피 세포 주입술은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미래 이 각막 이식 중에서 가장 이제 기대하고 있고 가장 이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 내피 세포는 우리 체내에서 증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외에서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일본의 기노시타 교수님이 개발을 했는데 사실 안과에서 애니제미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각막 내피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충분한 수를 만들어서 그 세포 현타객을 전방에 주입을 한 다음에 3시간 동안 환자가 엎드리게 되면 세포가 가라앉으면서 각막이 붓게 되고 그 내피 세포들이 기능을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왔고 11명의 환자를 치료한 뒤에 2년 팔로우업을 한 다음에 논문을 내서 이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인데 굉장히 저에겐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센세이셔널한 그런 논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내피세포층 이식 아까 제 비디오를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무난히 잘 끝나는 환자들도 있지만 각막 이식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이 내피세포층 이식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수술 후에도 이제 안압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아니면 이식편이 잘 붙느냐 안 붙느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 내피세포 주입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주입을 하고 환자가 간단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이제 기증각막 한 개로 수백 명 치료가 가능하고 2025년도에 한동안 이제 논문이 없다가 65명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팔로우업한 결과를 냈는데 놀랍게도 80% 이상에서 이제 각막 투명도가 유지가 됐었고요. 이러한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2023년도에 승인을 받고 2024년도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치료가 얼마일까요? 한번 하는데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금은 한 100만 원 정도, 10만 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3상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같은 이제 치료 방법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주입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양 흉부 상피 이식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쪽 눈만 흉부 결핍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반대편 눈에서 많이는 아니고 굉장히 조금 흉부 조직을 채취를 해서 체외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이 얇은 이제 종이장처럼 얇은 시트를 만들어서 환자 눈에 이식을 하면 그 환자의 흉부 세포들이 다시 생착되면서 각막의 투명도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유럽에서 승인 받았고 일본은 승인도 받고 현재 또 급여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대 정수영 교수님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시행 중인데 향후에 또 개발이 되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는 흉부세포가 양쪽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에서 채취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입에 있는 점막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 점막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배양 구강 점막 상피 이식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강 점막이 완전히 눈의 상피 층과는 다른 이제 성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옵티컬 퀄리티나 아니면 그런 면들이 만족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2개의 회사에서 이를 개발을 해서 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 유래각막세포입니다. 근데 만능 줄기세포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세포의 형태로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인데
이것도 일본의 이제 코지 니시다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또 엄청난 이제 저널에 이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할을 했을 때 눈의 각 기관별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제 각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룹에서는 이제 라크리말 글랜드라고 해서 눈물샘까지도 또 이제 분할을 시켰고요. 장점은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하고 이제 자가 윤부 조직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뒤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제 종양화 가능성에 대한 장기 안정성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암과 같은 그런 이제 종양 세포로도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당연히 이제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각막 상피 세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메시나 클레처럼 자가 윤부 세포 이식하는 방법처럼 셀 시트를 만들어서 이식을 했을 때 4케이스에서 좋아졌다는 내용을 란셋이라고 하는 또 좋은 저널에 발표한 바 있고요. 그럼 상피세포도 만들었으니까 내피세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피세포도 만들었습니다. 셀 인젝션한 아까 그 세포 주입술하는 방법처럼 이런 내피세포와 비슷한 세포들을 만들어서 눈 안에 주입을 했고 또 역시 3시간 동안 엎드린 다음에 환자의 각막의 투명도도 증가하고 이 각막의 두께도 감소하고 이게 내려가는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시력에서는 시력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 이제 EP300 진이라고 하는 이제 튜메로제니시티 이제 그러니까 암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어서 원래 이 스터디는 3명의 환자를 인로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1명을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임상 연구가 이제 종료가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젝션 할 당시에는 이게 뮤테이션이 있는지 몰랐고 같은 개대 배양을 하는 셀 라인에서 봤더니 주입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중진을 했지만 이 환자에서는 뭐 크게 이상이 없었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항상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유래되는 세포들에서는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종 각막 이식인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 기증 각막이나 기증 이제 장기가 부족한 현실에서 돼지 각막이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려는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FDA에서는 2020년도에 유전자 변형 돼지를 사람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돼지의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한 다음에 60일 동안 사람이 생존했던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돼지의 신장을 사람 이제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식을 하려는 멀티센터 스터디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어브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이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돼지 각막을 이용한 이제 영장류 실험을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돼지 각막은 이제 돼지는 이제 번식이 용이하고 윤리적 문제는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이식을 할 때보다 이제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를 적게 야기를 하고 유전자 조작, 사람 눈에 가까운 그런 물질을 분비하고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하는 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엄격한 생물 안전이나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자 변형 돼지 각막을 영장류에 이식한 결과인데 1년 이상 생존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제 두 케이스에서는 6개월 이상 생존한 결과로 보였던 연구였습니다. 마지막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 네, 이식을 했던 쓰임 쓰셨던 논문. 예, 제가 연구했던 그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인공 각막이 되겠는데요. 하이드로겔이나 콜라겐, 젤라틴 이제 각막의 기질과 비슷한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해갖고 각막 기질을 대체하거나 재생을 유도하는 지지체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현재 주된 스트림이고 거기에 이제 세포를 포함한 뭐 상피세포나 내피세포를 포함한 인공각막으로 연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 인공각막을 사람에서 원추각막 환자에서 이식을 했을 때 투명성도 좋아지고 각막의 곡률도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2023년도에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요약을 하면 제 머릿속에 정리된 걸로 하면은 과거에 이제 전층 각막 이식을 했던 그런 수술 방법에서
병이 있는 부분, 각막 윤부면 윤부, 내피세포는 내피세포 그렇게 부분층으로 병이 있는 부분만 이식을 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뭐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앞에 뭐 이제 기능부터 네. 기능 해부학부터 좀 긴 많은 얘기들을 해외 주셨는데 요약을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각막은 이제 얇지만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제 투명한 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층에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각막 혼탁이나 아니면 굴절력이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전층 각막 이식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른 이제 분과들도 마찬가지고 타겟티드 맞춤형 치료, 환자 개별 치료로 가고 있는 것처럼 각막 이식도 이렇게 맞춤형 부분 교체 치료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진행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기증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 세포 공학으로의 발전이 있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각막 이식 수술 기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 주셨던 가을하늘님께서 아까 뿌옇게 각막 이식 후에 뿌옇게 안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거부 반응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으셨고요. 재수술해도 또 거부 반응이 올 수 있다고 들으셔서 선뜻 재수술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거부 반응이 온 환자분들을 굉장히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항상 거부 반응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오셨던 분들은 또 위험성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를 좀 더 강하게 오래 쓰거나 아니면 전신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국소 스테로이드 저만 역가가 있는데 그런 역가가 좀 높은 약을 쓰거나 아니면 좀 더 자주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거부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좀 더 이제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저만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저만 약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거부 반응이 왔던 눈들은 거부 반응이 올 가능성에 조금 더 주의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면역 억제를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말고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같은 약들도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른 이제 고위험군이죠. 거부 반응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장기, 뭐 신장이라든지 다른 장기 이식 받은 분들에 준해서 거의 그냥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좀 면역 억제를 해야지 거부 반응이 적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윤창현 교수님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 말씀해 주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막 이식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각막의 구조 생리부터 해서 좀 들은 것 같은데 각막 이식이 많이 발전을 했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거고 그런데요. 근데 아까 전에 좀 부러운 거는 아까 후반부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는 그런 그걸 보여주셨는데 일본 그룹이 상당히 앞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아까 기노시타 교수님은 미국에도 회사가 있죠. 셀 치료원에서 오리온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각막 치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도 못지않게 그 각막 이식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또 적용해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안과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